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매주 이게 스튜디오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주간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뭐였습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문 대통령께서 4주년 특별회견인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 예, 그래서 해석하기에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집값을 원상 회복시키겠다,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는 좀 유감스러운 죄송하다는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최근 4년 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사이 10.75% 올랐고 서울은 15.39%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20.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 19.55%,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강동구 순이었습니다.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와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마용성 지역이 서울 전체 평균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상승률이 더 가파랐습니다. 같은 기간인 지난 4년간 서울이 34.95% 올랐는데 특히 노원구 집값이 4년 동안 52.09%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양천구,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된 매매 가격에서도 지난 4년 사이 2배 이상 가격이 뛴 아파트 가격이 적지 않았고 지난 4년간 서울 전세가는 6.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사실상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난 4년간 서울의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의 이 주택 가격 흐름,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 계시면서 느낀 네. 이런 상승폭 어떠셨습니까? 이게 통계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는데요. 예. 통계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통계는 안 익숙한 게 10% 올랐다라고 하면 5억 원 아파트가 5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요.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통계는 이제 표본을 가지고 전체적인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반평균이 한 80점이 나와도 뭐 45점, 50점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95점, 100점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뭐 50점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친구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고 또는 살고 싶은 아파트,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은 이런 통계 수치와는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체감적으로는 기본 2~3배 정도,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한 40% 가까운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통계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한 3배? 그렇군요. 서울 같은 경우는 2배,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체감을 하고 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자꾸 통계만 바라보고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 가지고 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정이라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값이 내가 살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범위가 지금 너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 수치가 저는 오히려 더 아쉬운 수치가 아닐까 너무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도 요동쳤습니다. 이렇게 근데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임차인들이 서러워지기 마련인데 네. 지난 4년간 임대차 시장, 전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전세 가격이라도 좀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전세 가격도 요즘 굉장히 또 요동을 치고 있고요. 올 봄에
한 3월, 4월은 좀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긴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상승폭이 좀 둔화된 거지 집값이 전세 가격이 안정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세입자들이 내가 이사갈 집은 왜 이렇게 비싸냐는 하소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전히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바라볼 때에는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 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무주택자들 또는 세입자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전세 시장 안정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요. 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에서 많이 높여주지 않고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전세집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벽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과거를 보더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그런 일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의 문제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세 문제도 계속 우리 서민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 4년간 이 서울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살펴보면은 과거의 강남권 위주로 올랐던 것과는 다르게 좀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에서 어떤 지역이 올랐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오른 겁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강남 3구, 강남 4구 이야기만 하는데 최근 한 3년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면 강남보다도 물론 강남은 절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보자면 강남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요. 그 네. 비율을 보자면 오히려 노원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비강남 지역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왜 그러냐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정부 규제 내용이 고가 주택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은 아무래도 절대 가격 자체가 너무 높고요. 최근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만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실질적으로 취득세도 3주택 이상이면 12%잖아요. 그럼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만 3억 6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최근 7년 동안 집값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분들, 집을 살 만한 분들은 많이 샀고 작년, 올해 또 재작년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동안 사지 못하는 분들 또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영끌해서 좀 무리해서 집을 사는데 그동안 안 사신 분들이 강남 4구나 이렇게 고가주택을 사기는 힘들고요. 네.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다 보니까 영등포, 뭐 노원구, 도봉구 이런 집들이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서울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높은 성이 된 것 같아요. 노원구도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의정부, 양주, 예. 오산, 최근에는 안성까지도 덜썩인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안정이 돼야 되는 지역까지 덜썩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현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방치한 것만은 아니었죠. 뭐 대책이나 다른 규제들을 내놓기도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성공했으면 대통령께서 4년 차 특별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러셨겠죠. 뭐 나쁘게 말하면 자화자찬이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을 텐데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보통 어지간하면 실패 인정은 잘 안 하거든요. 예. 원래 그냥 보통만 하더라도 그냥 약간 좀 긍정적인 플러스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총 26번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4년 동안 26번이면요. 2달에 한 번꼴로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대책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3배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와서 이제 실수요자들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 방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타이밍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017년 5월에 취임하실 때 차라리 투트랙으로 어떤 투트랙? 실수요자들, 집이 네.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세제 부담도 좀 완화시켜줘서 사야 될 사람들은 좀 사라라고 해주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서 투트랙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다리라고. 우리가 집값을 잡아줄 테니까 사지 말라고 했는데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은 했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집값이 3배 오르다 보니까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라는 볼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민심 위반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예.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집값을 못 잡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못 잡으니까 이제라도 대출을 늘려줄 테니까 주택을 사라라고 하는데 저는 좀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 진작에 좀 했어야 되고 지금 자칫 대출을 너무 많이 늘려주게 되면 자칫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집값이 영원히 상승해주면 괜찮은데 또 몇 년 후에 또 집값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무리해서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문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내성이 생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약발이 먹힐까 조금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약발에 먹히기가 좀 어려운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성이 너무 많이 생겨서 4년 동안 26번의 대책을 두들겨 맞고도 집값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 정부도 인정했잖아. 집값을 못 잡는다는 게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라는 심리가 나와야 매물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올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중과세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도세 회피형 매물이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5월까지 안 나오고 있으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도세 중과세도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안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나오게 되고 신뢰,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거든요. 정책의 신뢰가 이게 얻지를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30번의 대책이 나와도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이번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26번 발표한 대책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게 된다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나 또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저도 이게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되고요. 굳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과수요가 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4년 동안 계속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투기고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지 마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집값이 3배 오른 상태에서 집을 사라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소득 대비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얘기인데 폭탄 따안기죠. 집값이 3배 올랐는데 대출을 최근 이제 여당 대표께서도 90%까지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0%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좀 자금 여력이 안 되고 소득이 안 되는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과다한 대출을 해주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좀 지나치게 너무 막 갑자기 많은 완화를 해주는 거는 오히려 위험할 것 같고요. 이제 뭐가 잘못된지를 알았다면 차근차근 차분히 준비를 해서 한 60% 정도 대출을 좀 완화해 주는 것에서도 찬성이고요. 또 하나는 양도세 중과세가 문제거든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두들겨 패는 거 양도세 중과세 가지고는 회피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줘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도 전략도 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한 1년여 남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어떻습니까? 정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공통적인 의견은 시장 안정이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이제 선거 운동 시절에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되고 나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되더라도 서민 주거 안정, 시장 안정은 첫째 원칙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공급을 늘려주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는 공공 주도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타협점이 있다라고 봐요. 공공도 필요하고 민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고요. 공공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수 부분은 민간한테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이거 역시 투트랙으로 공급 정책을 간다면 5년, 10년 후에는 주택 시장이 충분히 안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이 주거 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는데 임기 1년을 앞두고 이 실패를 인정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해봤습니다. 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